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협회 박일준 회장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고령층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 그런 사례들과 그리고 바람직한 디지털 역량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좀 저희가 진행했었던 교육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커리큘럼입니다. 6차 시에 걸쳐서 진행됐던 건데요. 보통 우리가 디지털 역량 교육을 어르신들한테 한다고 하면 그냥 스마트폰 기술적인 것들을 활용하는 것, 그리고 또 요즘 키오스크가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매장 방문했을 때 그런 것들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들, 그래서 키오스크 교육들을 하죠. 저희가 좀 접근했던 건 조금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시행착오를 하기는 했는데요. 디지털 교육을 해보고 나니까 어르신들이 어려워하시고 돌아서면 까먹으시고 실제 이 교육 효과가 높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차관점들,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저희가 만든 커리큘럼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앱들을 가르쳐 드리는 것들이 있어요. 뭐 피트니스, 운동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앱도 있고, 그 사진을 이용해서 본인의 에세이를 쓰는 것도 있고, 또 뭐 카카오톡 잘 사용하는 법, 또 글을 쓰면서 맞춤법 검사하는 이런 앱들 등 다양한 도구들을 이제 알려드리면서 수업을 진행했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그거예요. 동기부여하는 겁니다. 사실 어르신들이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디지털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배우는 것에 별로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접근하는 것에서 첫 번째 시작은 어르신들한테 동기부여를 해드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신의 기록을 디지털 도구를 이용해서 남기고, 그런 것들을 자녀들과 함께 공유한다.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을 기록한다라고 하니까 어르신들이 뭔가 동기부여가 된 거죠. 아, 이거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근데 이런 것들을 디지털 영상으로 만들고 무언가 비주얼로 만들고 하면은 아마 자녀분들이 놀랄 겁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가 이런 걸 하신다고? 또 그런 비주얼을 통해서 재미있게 접근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메시지도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 이 교육에 참여한 분들이 너무너무 열심히 하셨고 좋은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 내셨습니다. 교육에 참가하셨던 분들의 피드백을 제가 좀 담아봤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세 분은 모두 교육 참가생들이에요. 먼저 김병원 선생님은 이 교육 기간 중에 아마 베트남에서 손님이 찾아오시게 됐던 것 같아요. 베트남 사람이 이제 오시게 돼서 공항에 마중을 나갔는데 이제 언어가 안 통하죠. 이제 당연히 그쪽도 이제 영어가 좀 서툴 것이고, 베트남어와 한국어 사이에 어떻게 소통을 할까? 그러다가 저희 수업 시간에 배웠던 구글 번역기를 이용해서 하는 것들을 실제 사용하셨는데 너무 좋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어르신들 하면 아이 뭐 어르신들이 뭐 외국 사람 만날 일이 있겠어? 뭐 그런 걸 배워서 어디다 쓰겠어?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굉장한 다양한 삶의 방식이 있고 또 다양한 분들을 만나기 때문에 살면서 다 필요한 거죠. 이 방석원 선생님은 120편 이상의 좋은 작품들을 이야기를 언급해 주셨는데, 실제 이 어르신들이 만들어내신 작품들이 굉장히 우수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기에도 좋고 본인들도 너무 자긍심을 얻게 되니까 앞으로 내가 이거 재밌게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자신감도 생기는 거죠. 세 번째, 김무웅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특히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셨던 선생님이세요. 이분의 이 피드백 남겨주신 글처럼 분명한 목표가 생겼기 때문에 내 인생의 기록을 담아야겠다. 그걸 통해서 주변의 가족들과 지인들과 소통을 해야겠다라는 목표가 생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밤 늦은 시간까지도 열심히 참가하셨었는데 네티켓을 지키지 못한 실수를 했다, 이런 게 언급돼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저희가 어르신들하고 단톡방으로 연결이 돼 있어서 수업 외에도 계속 만들어내시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피드백도 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너무 자랑하시고 싶은 나머지 제법 늦은 시간에 이제 자료들을 공유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카톡에 알람을 끄실 줄 모르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다가 벌떡 일어나셨겠죠. 그래서 해프닝도 있었는데, 사실 이런 네티켓들도 사실은 알려드리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거는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또 언급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우리 김무웅 선생님께서 만드신 작품이에요. 너무 잘 만들지 않으셨나요? 이 왼쪽에 보이는 이 커피 브레이크에서 이 손주들하고의 사진을 콜라주 형태로 해서 기록을 남기셨어요.
실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젊었을 때 사진처럼 마음속으로는 젊음을 되찾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건 사실 이 김웅 선생님께서 만드신 영상 중에 잠깐 한 장면 사진을 제가 캡처한 거예요. 이 영상을 먼저 보시고 이야기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신 영상 잘 만드셨죠? 사실 이게 2분이 좀 넘어가는 긴 영상인데요. 시간상 제가 한 30초 정도만 짧게 편집을 해왔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제가 다 울컥을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사진, 부모님 사진, 그리고 이제 또 자녀분 탄생 때 이 인생의 모든 이야기들을 다큐멘터리, 개인의 다큐멘터리처럼 말 그대로 그의 이야기, 히스토리를 만드셨어요. 이걸 카톡에 자녀들과 이제 공유했는데 말로써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 그런 아버지의 삶, 그리고 나를 낳고 아버지가 어떤 느낌이셨는지를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서 소통하고 주변 사람들, 가족들과 다시 한번 커넥트 되는 느낌, 이어지는 느낌을 받으면서 사회 주변인이 아니라 중심인으로서 다시 한번 젊음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느꼈던 문제점, 또 시사점들, 앞으로 개선점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제가 느꼈던 문제점은 두려움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다 두려움이 있으세요. 그냥 막연한 두려움입니다. 디지털, 난 못할 것 같아 라고 하는 것. 스마트폰 이거 제가 막 눌러도 돼요? 이거 다운받아도 돼요? 이거 누르면 고장 나는 거 아니야? 이거 하면 막 요금 엄청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막연한 두려움들이 있으세요. 사실 아날로그 세상에서는 기계가 잘 고장납니다. 부품이 망가지고 나사가 빠지고. 근데 디지털 세상에서는요, 좀처럼 망가지는 게 없어요. 젊은 사람들도 잘 모릅니다. 실제 돌아가는 메커니즘은 몰라요. 근데 잘 안 될 때, 문제 생길 때 어떡하죠? 리셋하면 돼요. 컴퓨터 껐다 키면 다 문제 해결됩니다. 사실 디지털 기기는 수명이 다하면 다했지 이게 문제가 생기거나 망가지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사실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요금, 유료와 무료 이런 기본적인 것들만 아시면 그런 돈 폭탄에 대한 것도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런 것들만 좀 알려드린다면 두려움을 좀 벗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두려움을 없애는 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선입견입니다. 누구나 다 선입견이 있어요. 이건 자신 스스로 나는 못할 거야 라는 선입견도 있지만, 남들이 보는, 젊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아이 노인네가 뭘 하겠어? 어르신들은 안 돼 라는 이런 선입견을 없애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두 번째 선입견하고 이어지는 부분인데, 노인이라는 인식이에요. 이미 다 사셨다. 이게 아이러니하게도요, 이런 젊은 노인이 40대도 있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후배들 중에서도 한 40대 중반밖에 안 됐는데, 야, 난 됐어. 난 이제 됐고, 후배들한테 당신들이 배우라고 미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디지털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기도 하죠. 자기 스스로 노인이라는 인식, 외부에서 바라보는 노인이라는 인식, 이런 것들을 먼저 개선하지 않는다면 디지털 역량 교육은 한 발도 사실 못 나갈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아주 힘주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동기부여예요. 앞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어르신들은 이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배워야 될 동기가 없습니다. 그걸 심어드리는 게 사실 디지털 역량 교육의 첫 번째 시작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점으로 느낀 것이 배움 역량 자체가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이건 사실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또 감각기관 이런 것들이 좀 둔해질 수밖에 없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디지털 교육이 설계가 돼야지만 어르신들에 대한 교육이 성공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경험하면서 찾아본 해결 방안들은 이런 거예요. 먼저 두려움에 대한 거는요, 작은 성공 체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엄청난 성공 체험이 아니고요, 아주 작은 사소한 성공 체험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예를 들면 이렇게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르신들 눈, 저도 사실 노안이 있습니다. 잘 안 보이거든요. 돋보기 앱들이 있어요. 간단하게 설치해서 갖다 대고 보면은 글자가 크게 보이는. 이건 뭐 대단한 배울 것도 없죠. 그냥 앱 설치만 해드리면 처음에 그냥 쓰시기만 하면 되니까 쓰면서 아이고 요즘 좋은 세상이네. 이게 너무 편하다. 그래서 아주 사소한 성공 체험을 하시게 될 수 있을 거예요. 한 걸음 더 가자면요. 이런 것도 욕심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정말 최애 앱 중에 하나인데요. 너무 아껴 쓰는 앱인데 모야모라는 앱입니다. 이게 우리 저 산에 등산하다 보면 길거리 가다 보면은 풀, 뭐 꽃잎, 나무 이런 거 보면서 아 이건 무슨 나무지? 무슨 꽃이지? 궁금할 때 많잖아요. 이 앱에다가 사진 찍어서 올리면 집단 지성으로 사람들이 한 5초에서 10초 정도면 답변을 달아줍니다. 이건 무슨 꽃이라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답변을 달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거기 참여해서 또 남들에게 알려주시기도 하고 그럼 사회 참여도 이루어지겠죠. 이런 성공 체험들을 통해서 조금씩 두려움을 없애 나가게 되면 선입견도 없앨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한 걸음 나가면 일상생활에서 실제 써야 되는 것, 정말 결핍이 있으신 것들 있잖아요. 길 찾아가는 거 어려운데 우리 젊은 친구들은 지도 앱 이용해서 다 쓰죠. 쉽게 찾아갑니다. 어르신들도 이런 거 사용하는 법 알려드리고 또 이 포토, 구글 포토와 같이 사진을 찍고 지인분들끼리 공유하는데 굉장히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기능들 구글 포토 이용해서 한다면 아마 어르신들 사이에서 인기 짱인 분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이런 거 이용하면서 어르신들 사이에서 야 어떻게 김영감 이런 걸 알았어? 당신 뭐 아주 짱인 것 같아. 이런 칭찬 한번 받게 되면은 동기부여가 확 되게 되죠. 그러면 두려움이라든가 선입견 같은 것들은 다 떨쳐버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단계씩 가다 보면 지금 제일 불편을 겪으시는 부분들이 이제 은행 지점들 없어지면서 모바일 앱을 통해서 금융 사용하시는 건데 이 정도 단계까지 올라오시면 금융 앱도 쓰실 수가 있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차츰차츰 접근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노인이라는 인식은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젊게 사시는 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이라는 선입견이 저도 있었는데 오히려 다른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어르신들에 대한 선입견이 없어졌습니다. 아, 노인이라는 생각이 정말 바뀌게 되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보면 저도 나이 70, 80이 돼서도 사실 지금하고 마음가짐이나 이런 건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70, 80 어르신들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사실 80 노인도 소녀 같은 마음이 있고 80에서도 예전과 같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고 도전하고 싶고 일자리를 갖고 싶고 일을 통해서 생기 있게 살고 싶고 이런 거는 인간 똑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동기부여 부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현실적인 동기부여가 필요한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에 답이 있습니다. 저희는 디지털 발자국의 첫 번째 주안점을 두었어요. 처음에 제가 커리큘럼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자신 인생의 기록을 남기는 것, 자녀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영상을 통해서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사진을 통해서 자녀들과 소통한다면 내가 나중에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자녀들이 그걸 볼 수 있다면 자녀들이 그런 나의 이야기들을 떠올려주고 또 삶의 어떤 지표로서 삼지 않을까. 그걸 위해서 내가 디지털 발자국을 남긴다고 한다면 상당한 동기부여가 될 것 같고 실제로 저희는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체험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 본다면 우리 어르신들도 제2, 제3 삶을 살면서 창업도 해보시고 기업가 정신을 갖고 자그마한 창업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갖게 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만래 할머니가 아주 좋은 사례죠. 사실 저희 어르신들 중에 이렇게 유튜버가 될 수 있고 새로운 프리랜서거나 아니면 어디에 정말 제2의 취업을 통해서 삶을 사는 것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르신들 키오스크 교육만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한 단계 레벨업해서 좀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실 수 있는 분들께는 이런 기업가 정신 교육까지도 저는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배움 역량 부족 부분, 현실적으로 제일 어려운 영역인데요. 세 가지 역량 교육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기능적 역량 교육이고요. 그 다음에 지식적 역량, 그리고 세 번째가 태도적 역량인데요. 기능적 역량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도구들을 잘 쓰는 것,
이미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작은 성공 체험을 하고 단계적으로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기업가 정신 교육까지 하면서 기능적인 역량을 이제 가르쳐 드리는 부분.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지식적 역량도 따라가야 되겠죠. 와이파이라는 개념을 모르고서 사실 와이파이를 잘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지식적 역량 교육도 필요한데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조금 한 단계 더 가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겁니다. 지식을 쌓기 위해서 이제는 가르치는 시대가 아니라 배우는 시대거든요. 우리 어르신들도 유튜브 굉장히 많이 보십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배우시는데 컨텐츠 큐레이션, 유튜브가 인공지능이 장착돼 있어서 소비자가 좋아하는 것들을 더 쏴주고 보게 해주고 메뉴 구성을 해주는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걸 알려드려야 돼요. 내가 A라는 컨텐츠만 계속 보게 되면 이 인공지능이 A만 나한테 추천해 주는 거죠. 그럼 편향성이 점점 강해질 수밖에 없고, 그건 어떤 지식의 편식뿐만 아니라 사고의 편식까지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허위 정보라든가 가짜 뉴스 이런 것들에 어르신들이 더 속게 되고 삶이 피폐해지고 또 세대 간의 갈등이 더 생길 수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요즘 유튜버에서 정말 유튜버로서 활동하시면서 편집도 하시고 이런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더 나아가서 본인들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도 계세요. 이 아주 일부지만 계십니다. 이 기능적 역량만 알려드리게 되면 본인이 배운 지식을 그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건 제2, 제3의 사회적인 문제를 또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세 번째, 태도적 역량 교육이 함께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에 대해서 생각하면 아유, 어르신들을 무슨 태도 교육을 하냐. 이미 충분한 경험을 갖고 계시고 우리가 오히려 태도를 배우면 배웠지 어떻게 어르신들을 태도 교육을 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아니에요. 아날로그 세상에서는 이미 충분히 훌륭한 분들이지만 디지털 세상에서는 그런 태도 교육을 우리가 새롭게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미디어를 통해서 얻는 정보들에 확증 경향이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되고요. 디지털 세상에서의 에티켓도 배우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세상에서, 인공지능 중심 세상에서 사회 가치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재교육이 필요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르신들은 기능적 역량 교육에 지금 너무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어르신들도 기술만 배우게 되면 우리 젊은이들처럼 디지털 기술을 나쁘게 악용하거나 남용하거나 과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굉장히 현실적으로 우리가 교육에 신경 써야 될 부분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정말 그 배움 역량 때문에 뒤돌아서면 잊어버리시는 걸 어떻게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육할 때 이런 장치를 했습니다. 메인 강사가 앞에서 얘기하지만 보조 강사를 굉장히 많은 인원수를 투입해서 현장에 사이사이 어르신들 사이사이에 앉게끔 배치합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것들이 있을 때 메인 강사가 다 알려드릴 수 없거든요. 전체 진행을 하지만 중간중간 질문 받고 실제 도움 드리는 거는 4분당 3분당 1명 정도가 배치되게끔 해서 주변의 어르신들을 마치 우리 손주들이 자녀들이 알려주는 것처럼 교육하는 방식으로 저희는 진행을 했어요. 이렇게 교육하게 되니까 강사가 다 할 수 없는 부분을 커버해 주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직접 현장에서 해보면서 실질적인 배움으로 이어지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이런 디지털 교육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방향을 잡고 한다면 어르신들에 대한 이 디지털 포용도 이루어지고 또 더 나아가서 디지털 사회에서 하나의 주변인이 아니라 중심인으로서 거듭나면서 기업가 정신으로서 창업도 하시고 이런 적극적인 삶을 사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출발점은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두려움과 선입견, 노인에 대한 의식, 인식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것부터 시작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얼핏 디지털이라고 그러면 디지털은 차갑고 나쁘고 안 좋게 쓰이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노인들에게는, 장애인들에게는 디지털은 짐이다, 독이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디지털은 아날로그 이상으로 인간적이에요. 사실 디지털 기술이 상용화되면 최고의 수혜자는 장애인들과 우리 어르신들입니다. 앞으로 5년에서 10년 정도가 되면 컴퓨터와 인공지능이 인간의 말을 정확하게 알아듣게 되고 사투리도 알게 되고 또 어눌한 말투까지 다 알아듣게 됩니다. 그러면 자동차에 핸들이 사라지고 마우스가 사라지고 말로 모든 것들을 다 조정하게 돼요. 이런 세상이 되면 누가 제일 편해질까요? 어르신들이죠.
우리 어르신들이 디지털 교육에서 어려움을 겪는 건 앞으로 향후 5년에서 10년입니다. 한 10년 정도가 지나면 가장 정말 살기 좋은 수명이 연장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봅니다. 디지털이 짐이 되는 시대에서 디지털이 힘이 되는 시대, 효자가 되는, 자녀들보다도 더 효도할 수 있는 시대가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우리가 충분한 준비를 하고 또 그 사이에 디지털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우리가 교육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저희 시대에 이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또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으로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고 패널 토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